한국은 절대 돈에 굴복안합니다. 한국을 회유하려 했던 미국 로비스트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 몇 푼이면 한국 기술자들을 쉽게 빼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한국인들은 의리와 애국심으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킨 엄청난 핵기술이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느끼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스톡홀름 그랜드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북유럽 핵비 확산 국제회의 둘째 날이었어요. 저는 미국 국무부 정보분석관으로서 참석한 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상적인 업무 출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출장이야 늘 하던 일이었고 이런 국제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전형적인 국제학술회의와 다를 바 없었어요. 150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오나 싶어 대충 듣고 있었죠.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회의장에서 통역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스웨덴어로 진행되는 발표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세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다나카 히로시 외무성 국장이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거든요. 다나카는 60대 초반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30년간 일본 외무성에서 핵정책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발언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나카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한다고 단언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이에요. 회의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다나카를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나카 같은 사람이 근거 없는 말을 할 리는 없었거든요. 그는 일본 외무성에서도 가장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만 다루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동북아 핵 문제에서는 일본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석에서는 즉시 소동이 일어났어요. 윤석민 외교부 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수석 대표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일어서서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윤 장관이 강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국은 NPT 체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회의장 분위기는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확신에 찬 어조가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다나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추가로 말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호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을 언급했거든요. 모든 참가국이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호 프로젝트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의장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다나카의 발언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다나카에게 다가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다나카는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오후 브리핑에서 말하겠지만 미국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안이하게 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호텔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주요국 대표 20여 명만 참석한 자리였어요. 회의실은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참석자들의 긴장된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나카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위성 사진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보기관 보고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였어요. 백호 프로젝트 개발 일정표라고 적혀 있었는데 2025년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톰슨 부차관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건 아이들이 장난감 총 들고 군대 흉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조롱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우리만 할 수 있다면서 비웃더군요. 다른 미국 관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도의 중견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증거가 더 있다며 추가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비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다나카 같은 전문가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스톡홀름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한국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톡홀름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무부에서 지시한 긴급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석민 외교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거든요. 다나카가 제기한 백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그런 중대한 변화를 미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보 실패를 의미했어요. 그날 저녁 7시 서울 중구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윤 장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63층 최고급 스위트룸이었는데 통유리창으로는 청와대 불빛이 멀리 보였고 복도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안이 삼엄한 걸 보니 이번 회담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장관은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인물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제가 본 윤 장관은 그런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이 예리했고 말투도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회담 테이블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는데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스톡홀름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맹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압박을 가했죠. 워싱턴에서 받은 브리핑 내용을 떠올리며 강하게 나갔어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탁자 위의 와인 잔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로렌스 씨, 미국은 우리를 여전히 하급 파트너로 보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윤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험이 필요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핵 개발을 사실상 인정하는 건가요? 윤 장관의 표정은 전혀 농담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2017년 트럼프 때부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게 결국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탁자 위에 놓인 봉인된 와인병이 창문에 비친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났어요.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받은 브리핑을 떠올렸어요. 한국 애들은 겁주면 곧 무릎 꿇는다고 했던 상급자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한국 쪽이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차 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백호 프로젝트가 정말 존재한다는 말씀인가요? 윤 장관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존재하느냐고요? 이미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공개할 의향은 없어요. 필요할 때까지는 말이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그 온순하다고 알려진 한국이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독립적이고 더 강했어요. 윤 장관이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더니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로렌스 씨, 미국에 전해주세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회담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협상용 블러핑인가요? 하지만 윤 장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표정을 보면 단순한 허세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신에 찼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윤 장관과의 충격적인 회담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임무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지시였어요. 한국 외교부 내부 정보원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장관의 말이 단순한 허세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내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구체적인 타겟은 이현우 참사관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외교관으로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CIA 정보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포섭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어요. 딸의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보니 이현우 참사관의 개인 신상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외교부 입부 15년차,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최근 장인어른이 암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포섭 대상이라는 게 CIA의 판단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한강 근처의 작은 24시간 카페에서 이현우 참사관과 만났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어서 대화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죠. 카페 안은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고 구석에서는 야간 알바생이 졸고 있었어요. 이현우 참사관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더니 제가 미국 외교관이라고 소개하자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꾸 시계를 보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최근 한국의 핵 정책 변화에 대해 궁금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의 정책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일반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이현우 참사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표정에서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게 보였거든요. 30분 정도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이현우 참사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협력에 대한 사례비라고 생각해주세요. 월 3,000달러 정도면 참사관님 딸 교육비에도 도움이 될 거고 장인어른 병원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거예요. 사전 조사에서 그가 초등학교 딸을 둔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우 참사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봉투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하는 외교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CIA 브리핑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쉽게 넘어올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틀렸더군요. 이현우 참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 나라를 판다면 제 딸에게 어떤 얼굴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외교관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그 순간 카페 창밖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국정원 요원인 것 같았어요. 이현우 참사관도 그걸 봤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론 뚫리지 않겠군.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기존의 포섭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워싱턴에 보고할 때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기존 포섭 방식으로는
한국 내부 정보원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포섭 실패 후 며칠간 서울에 머물면서 저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의 해리건 대령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최근 한미 합동훈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발견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해리건 대령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회색 머리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30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세계 각지의 훈련을 다 봐왔다고 했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독일, 일본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테랑이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해리건 대령이 저를 훈련 관제소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각각의 모니터마다 다른 지역의 훈련 상황이 보이고 있었는데 붉은 점과 파란 점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리건 대령이 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기 한국군 부대의 움직임 말이에요. 화면에는 붉은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어 진영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더 공격적이고 기동성이 뛰어나 보였거든요. 미국 교범에는 없는 전술이라고 해리건 대령이 설명했어요. 30년간 이런 훈련을 봐왔지만 이런 움직임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합동훈련이라고 하면서도 핵심 부분에서는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작전 계획을 미군과 공유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군만의 비공개 훈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리건 대령이 귀띔해줬어요. 해리건 대령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런 훈련을 봐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뭔가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그때 모니터 화면에 특이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적군 기지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거리와 위력이 공개된 재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해리건 대령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미사일 궤적 말이에요. 현무포 공식 사거리는 800km라고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1500km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탄두 위력 설정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수치를 보니 재래식 탄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파괴 범위가 나와 있었어요. 반경 5km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재래식 폭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파괴력이었습니다. 해리건 대령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 시뮬레이션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가정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군대는 이렇게 안 움직여요. 점심시간에 해리건 대령과 함께 기지 내 장교 클럽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최근 몇 달간 한국군의 태도, 변화를 계속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군 지시에 순응적이었는데 요즘은 독자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무기 체계나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미군에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지난달 있었던 비공개 훈련이었어요. 한국군이 미군 참관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실시한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된 장비들이 심상치 않았다고 해리건 대령이 귀띔해줬어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뭔가를 발사하는 장면을 멀리서 봤는데 기존에 알려진 미사일과는 크기부터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해리건 대령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이 있었어요.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예요. 그 크기로 봐서는 대륙 간탄 도미사 1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명확한 증거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 참관관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중요한 훈련이 있을 때마다 미군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거나 아예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해리건 대령이 강조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윤 장관의 말과 해리건 대령의 증언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썼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행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해리건 대령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공해준 GPS 좌표를 따라 경기도 외곽산간 지역으로 향했어요. 대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의심스러운 시설이 있다는 정보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해리건 대령은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렌터카를 몰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올라가는데 주변 풍경이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20분 정도 올라가니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이 나타났어요. 입구에는 출입통제 표지판이 여러 개 붙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붉은 글씨로 쓰인 방사능 위험 경고문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소와는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랐거든요. 철조망 높이만 해도 3m가 넘었고 위에는 철조선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근처 야산에 차를 숨기고 해리건 대령이 빌려준 고성능 망원경을 들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곳을 찾기 위해 10분 정도 헤맸는데 다행히 연구소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뒤편에 적당한 관찰 지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전 7시쯤부터 연구소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특수 차량을 타고 출입하고 있었어요. 방호복 차림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화학 실험용이 아니라 핵물질 취급용으로 보였거든요. 두께부터가 다르고 헬멧 형태도 완전 밀폐형이었어요. 그런 장비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보안 체계였어요. 입구에만 경비원이 4명씩 교대로 서 있었고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세어보니 건물 하나당 최소 6개씩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하늘에는 드론까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보안이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뜻이었죠. 일반적인 원자력 연구소라면 이렇게까지 삼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정오쯤 되니 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군용 트럭 3대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옮기는 걸 보니 상당한 무게였을 거예요. 해리건 대령이 준 고성능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납으로 차폐된 특수 용기 같았어요. 그런 용기는 주로 핵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용기 겉면에 붙어있는 방사능 경고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오후 이 시경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소 뒤편 지하시설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원자력 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기였죠. 공식적으로는 연구용 원자로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그런 증기는 핵반응이나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해리건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준 방사능 측정기를 확인해보니 평상시보다 3배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해리건 대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확실히 핵물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반 연구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연구소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따라가 봤어요. 그중 한 대가 서울 방향으로 향하더군요. 멀찍이 따라가니 청와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입은 정부 관료 같아 보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급히 사라졌죠. 그 서류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마도 연구 진행 상황이나 완성도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연구소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낮에 그렇게 분주했던 게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거든요. 하지만 보안 경비는 오히려 더 삼엄해졌어요. 야간 조명이 켜지고 순찰 차량이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분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적외선 감지기까지 작동하는 것 같았는데 가끔 경보음이 울려 퍼지곤 했거든요. 밤 9시쯤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방호복을 입은 인원들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핵물질 처리나 농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 상황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고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핵심 시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방사능 수치, 특수 방호복, 삼엄한 보안, 지하 시설에서 나오는 증기까지 모든 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썼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와는 다른 핵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웠어요. 서울에서의 충격적인 발견들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얻은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전날 밤부터 긴장이 됐어요. 이번 기회에 의회를 설득해서 한국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싶었거든요. 청문회실에는 12명의 상원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베테랑 정치인들이었는데 제 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큰둥한 표정들이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신문을 펼쳐놓고 읽고 있더군요. 이미 관심이 없다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의 일본 측 제기부터 시작해서 윤 장관과의 회담, 포천 훈련장에서의 이상한 점들, 그리고 경기도 연구소에서 목격한 의심스러운 활동들까지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특히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와 특수 방호복을 입은 과학자들, 그리고 지하에서 솟아오른 의심스러운 증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제가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발표하자 공화당의 톰슨 의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씨, 그건 마치 아이슬란드가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주장하는 꼴이군요. 한국이 핵무기라니. 그들은 K-팝은 잘하지만 전략 무기는 글쎄요. 청문회실에 웃음소리가 번졌어요. 민주당의 존슨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부 예산 확대를 위한 과장된 보고서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한국 같은 동맹국을 의심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게다가 확실한 물적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어요. 해리건 대령의 증언과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장인 화이트 의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로렌스 씨,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의심과 추측만으로는 동맹국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가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좌절스러웠던 건 뒤편에 앉은 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메모를 하던 기자들도 의원들이 무시하는 분위기를 보고는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아예 졸고 있었어요. 심지어 CNN 기자는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더군요. 언론의 관심도 이 정도니 국민들이 알리는 만무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의원들의 태도였어요. 민주당의 데이비스 의원은 이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화당의 밀러 의원은 한국을 의심하기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진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이라면서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의원님들, 이건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바뀔 수 있어요. 일본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고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화이트 위원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이만 마치죠. 로렌스 씨의 우려는 알겠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측성 보고서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어요. 청문회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분석관 제임스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로렌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한국 정도 되는 동맹국을 의심하려면
정말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해. 하지만 저는 제임스의 말이 틀렸다고 확신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을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지금은 좀 더 기다려봐.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윤 장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연구소에서 본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의 좌절적인 경험 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 한미 합동훈련 참관이라는 공식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무시당한 게 너무 분해서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워싱턴에서 받은 지시도 명확했어요.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첫날인 5월 5일 오전 9시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모니터링 센터에서 해리건 대령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보였어요. 뭔가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게 역력했거든요. 모니터링 센터는 각종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50인치 대형 모니터 12개에서는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 부대들의 움직임이 붉은 점과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해리건 대령이 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한국군이 비공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공식적으로는 미군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일부가 포착됐거든요. 화면에는 한반도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목표 지점들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양, 개성, 원산, 함흥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공격 시나리오였습니다. 해리건 대령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시뮬레이션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중부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북한 목표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궤적과 속도를 보니 현무4 미사일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착탄 순간 화면에 나타난 파괴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반경 10km가 완전히 붉게 변했어요. 재래식 탄두로는 절대 불가능한 파괴력이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해리건 대령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봤죠? 핵탄두 탑재라는 문구가 2초 정도 스쳐 지나갔어요. 실수로 표시된 것 같은데 제가 캡처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스크린샷에는 정말로 핵탄두 탑재 옵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국군이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뮬레이션의 정교함이었어요.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핵 공격 후의 후속 조치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방사능 확산 범위, 민간인 대피 계획, 국제사회 대응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한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해리건 대령과 함께 기지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군 내부에서 핵 관련 교육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해줬어요. 방사능 방호 훈련이나 핵무기 취급 절차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교육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곧 보유할 예정일 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한국군 장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미군 조언에 순응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독자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핵 관련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비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같았다고 해리건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목격했어요. 한국군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모해 발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미사일 크기가 기존 현무 시리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무거워 보였거든요. 해리건 대령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미사일 동체에 특수한 마킹이 있었어요. 방사능 경고 표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표시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에만 하는 것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건 발사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재래식 미사일보다 훨씬 신중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었어요. 특수 방호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미사일을 점검하고 있었고 발사 직전에는 모든 인원이 상당한 거리까지 후퇴했습니다. 이런 안전 절차는 핵무기를 다룰 때만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해리건 대령이 추가로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한 달간 한국군이 실시한 야간 훈련 기록이었는데 대부분이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가정한 확전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요. 핵탄두 탑재 시뮬레이션 화면과 특수 마킹이 있는 미사일 사진까지 의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물증들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보내는 보고서에 저는 썼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운용을 전제로 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회의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까지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제가 가져온 증거들이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 같았어요. 상황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황실은 냉기가 돌 정도로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벽에는 동북아 전략 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국 부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재 대상국 목록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글자가 새로 추가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가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분석관이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했어요. 핵탄두 탑재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합참의장 브라운 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히 핵 공격 계획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사능 경고 표시가 있는 미사일 사진을 보여주자 더욱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NPT 체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더 강경했어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산업 협력 중단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무작정 압박하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는 결과만 나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죠.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어 수단을 찾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독자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죠.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협상하면서 한국을 배제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어요. 번즈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핵 개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단순히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배치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까지 확인됐다며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했어요. 가장 격론이 벌어진 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즉시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어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박으로는
오히려 한국이 더 빨리 핵무기를 완성하려 할 거라고 경고했죠. 설리번 보좌관이 테이블 위에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한국 제재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방위산업 협력 중단, 기술 이전 금지, 금융 제재까지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1단계는 고급 기술 이전 중단, 2단계는 방위산업 협력 전면 중단, 3단계는 금융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장관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의존도가 높아서 제재가 오히려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회의 막바지에 오스틴 장관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로렌스 분석관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압박보다는 협상을 통해 핵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렌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 클 거예요. 조심하라고 조언했어요. 백악관 회의에서의 격론 이후 해리건 대령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한국군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급 기밀로 분류된 백호 프로젝트 관련 자료라고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걸 손에 넣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서울 용산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해리건 대령을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이번 건은 정말 위험해요. 잘못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손목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30분만 시간을 주겠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해리건 대령이 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줬어요.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으로 1급 비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프로젝트 백호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봉투를 만져보니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적어도 20페이지는 넘어 보였거든요. 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일하는 제 연락책이 목숨을 걸고 빼낸 거예요. 발각되면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자료라고요. 그래서 복사본 하나만 가져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연락책은 15년간 미군과 협력해온 한국군 정보장교였는데 최근 한국군 내부 변화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해리건 대령이 설명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총 18페이지의 문서였는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프로젝트 백호는 전술핵 탄두 개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발 책임자 명단까지 나와 있었어요. 서울대 핵공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경악했어요. 개발 일정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완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던 거죠. 핵탄두 위력은 5킬로톤에서 15킬로톤 사이로 조절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5페이지에 나온 운반 수단이었어요. 현무4, 현무5,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총 3가지 플랫폼에 탑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현무5는 3,000km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는 중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7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핵탄두 제조 시설은 대전과 대구 두 곳에 분산되어 있고 농축 우라늄은 월 50kg씩 생산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연간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목격했던 연구소가
바로 이 시설 중 하나였던 거죠. 해리건 대령이 특별히 주목하라고 한 부분은 10페이지였어요. 실전 배치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12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잠수함 발사용 핵탄두도 6개를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핵 억제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였죠. 12페이지에는 정말 놀라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비공개 핵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형화 기술과 기폭장치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설명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십 년 핵무기 경험이 한국에게 전수되고 있었던 거예요. 14페이지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총 개발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은 비공개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도 모르는 비밀 예산이었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전명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백호 외에도 청룡, 주작, 현무 등 사신의 이름을 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죠. 청룡은 장거리 미사일, 주작은 핵잠수함, 현무는 극초음속 무기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내에 완성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해리건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동북아 전체가 뒤바뀔 거예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워싱턴에 보고해야 할까요? 해리건 대령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기밀이 새나가면 한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서의 출처는 절대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 폭탄 같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곧 완성 단계에 도달할 예정이었어요.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신중하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비공개 군사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다고요. 백호 프로젝트 문서를 확보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익명의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접촉해온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아마도 해리건 대령의 문서 입수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정보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죠. 그날 밤 11시 여의도 63빌딩 근처에 한 고층 사무실에서 만남이 성사됐어요. 32층 회의실이었는데 통유리 창으로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천장의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1시 15분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형이었는데 걸음걸이에서 군인 출신의 느낌이 났어요. 그가 자신을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정원 소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부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마도 대외정보나 대북정보 쪽일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테이블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로렌스 씨, 어제 입수한 문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알고 있다니 한국 정보기관의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죠.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해리건 대령의 연락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고 물었어요. 김 과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가 테이블 위에 찻잔 2개를 놓으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로렌스 씨,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으로 보고 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섭 시도부터 시작해서 압박까지 전형적인 강대국의 행동 패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다뤄질 나라가 아닙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00호 프로젝트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 건 그보다 훨씬 큰 거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원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그의 다음 말이었어요. 로렌스 씨,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준비를 마칠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김 과장이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더니 답했습니다. 존중이에요.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합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서도 한국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미국 정책에 끌려다니는 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작전권을 완전히 한국에 이양할 것. 둘째,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할 것. 셋째, 북한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보장해준다면 우리도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택은 미국이 하는 거죠. 우리와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로 만들 것인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미사일 시험 장면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사거리 5,000km, 극초음속 기동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미 대륙 간탄도 미사일급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담이 끝나갈 무렵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로렌스 씨, 워싱턴에 전해주세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요. 이제는 미국이 결정할 차례라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정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썼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요. 이틀 후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국방부 펜타곤 지하 2층 고위급 회담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부터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까지 모든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들이 워싱턴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거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벽면에는 한반도 위성 지도가 전체를 덮고 있었고 의심되는 핵시설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각자 앞에는 기밀 도장이 찍힌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평소 보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로렌스 분석관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발표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을 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핵시설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고 정교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대전, 대구, 울산까지 총 5개 지역에 핵 관련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었고 각각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부터 무기 설계, 조립까지 완전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이미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고 봐야 한다며 충격을 표했어요.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한국이 이를 완전히 비밀로 진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어요.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이 결합되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사거리 5,000km의 극초 음속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번즈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5년 내에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합참의장 브라운 대장의 발언이었어요. 한국군의 최근 훈련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핵 공격 후 확전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가정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한국이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재무장관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려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의존도가 높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회의 막바지에 설리번 보좌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압박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했어요. 한국의 핵 개발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압박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반박했어요. 그럼 NPT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연쇄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봤을 때 이미 핵 보유국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설리번 보좌관이 결론을 정리했어요. 한국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되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단순한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타곤 고위급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번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받고 왔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압박과 제재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방침 전환이었죠.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위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강국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죠.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 이상 보호국과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간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이제 미국은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